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경찰 추산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적정한 의사 인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의협 전현직 지도부를 고발하고 면허 정지 등 법적 조치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3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전공의들은 계약이 끝나 떠나고 자리를 지키는 의료진의 피로는 한계에 이르러서 의료 차질이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걸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의 차질도 커지고 있습니다. 30% 선에서 미뤄지던 대학병원 수술은 이제 절반 이상 기약도 없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입원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들도 불안감이 커져갑니다. 당연히 불안하죠. 너무 불안하죠. 항생제 투여망 가지고는 이 차도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의료 사태가 아니었다면은 조금 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저도 좀 자주 이렇게 면담이 되고. 사직서를 낸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진료 공백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그나마 환자를 지키던 3, 4년차 전공의 상당수가 지난달 말로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달부터 들어오기로 했던 인턴과 전문의 대부분도 계약 포기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병원이 대체 의료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예산 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료 차질은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집단 행동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번 주에 진행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 시한이 지나도 전공의들의 대규모 복귀 현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최소 석 달의 면허 정지 처분을 비롯해 수사와 기소 등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이들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고 이마저 불발된 이들에 대해 공시송달까지 하며 처벌 준비를 마친 상황. 이번 주 현장 조사로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며 본격적인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분 수위가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무더기 면허 정지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당사자들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한 상황. 해외에 있는 노원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4명에 대해서 추가로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은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태훈 정책실장은 어제 MBN에 출연해 현재 17개 의대가 50명 미만이라면서 내과, 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소규모로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전국 40개 대학 의대 정원 신청이 마감되면 지역별 보건 의료 현황과 지역 의사 수,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별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총선 영입인재인 백승하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추대했습니다. 창당대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새진보연합 용혜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임원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시민사회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비례대표 후보를 접수합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성과 청년 등 낮은 정치 신인 비율을 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공천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구상이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국민의 미래는 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유일준 변호사를, 공관위원회 전종학 변리사, 전혜진 한국호텔 외식관광경영학회 부회장을 임명했습니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강서을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 인사들의 총선 교통정리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4선 김용주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대로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강서을에 출마합니다. 영등포 을 경선을 포기한 뒤 김성태 전 의원 지역구에 다시 도전장을 내기로 한 겁니다. 박 전 장관은 SNS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혼외 정치와 박민식의 강력한 추진력이 만나 필승으로 보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총선 교통정리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천 계양을에 도전하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필두로 박진, 박문규 전 장관은 험지 탈환에 도전합니다. 추경호, 권영세 전 장관 역시 기존 지역구 수성에 투입됐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장관 9명 가운데 7명이 본선행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강점에 탄탄한 행정 경험, 힘있는 여당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전면 배치된 걸로 풀이됩니다. 여당은 동시에 민주당 출신 이른바 귀순 용사를 적극 우대하는 모습입니다. 사선의 김영주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과 3.1절 만찬 이틀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중도층 외연 확장을 기치로 내리 3선을 한 서울 영등포 갑 출마를 눈앞에 뒀습니다. 민주당에 있어도 민주당하고 생각이 다르면 소신껏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이고요. 진영 논리의 정치를 해서는 약간 벗어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대전 유성을의 이상민, 경기 남양주 병의 조광한 등 인지도 높은 상대 장수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국민의힘은 두석을 얻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북화, 통진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독주를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합리적인 분들이라면 우리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권이 강조하는 곱셈 정치가 실제 유권자의 호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영표 의원 등을 잇따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 이재명을 기치로 내건 이른바 반명연합 구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함께 몸담았던 이낙연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이 그제 비공개로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 대표가 광주 출마 회견을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한 날 두 사람이 따로 만난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YTN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어제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무소속 30 의원과도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컷오프된 인사들과 선거 연대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함께 하리라고 봅니다. 민주연대라는 우산 밑에서 같이 모이자는 방법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민주당을 탈당한 서른 의원도 이른바 반명민주연합 결성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과 홍영표 의원 모두 탈당만 결심하면 되는 문제라며 민주연합이란 이름으로 힘을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홍 의원 역시 SNS에 이재명 당을 향한 야욕이 비극을 만들었다며 사실상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이들 친문 핵심 인사를 포함해 비명계 이탈 의원 포섭을 위해 이낙연 대표 측은 새로운 미래 당명 포기 등 후속 실행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새로운 미래 속에 들어와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그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죠. 공천을 둘러싼 비주류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당 지도부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의 탈당 지역에서 탈당 권유,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탈당 강요는 정당법 등 관련법 위반이고 진보진영 제3지대가 이합집산을 놓고 요동치는 가운데 보수진영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2030 표심과 반도체 벨트 공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동탄신도시에서 경기도 화성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 대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이 모여있는 화성을 지역구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확보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청은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전국 투개표소 18,073곳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등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소방청은 점검에서 발견된 시정사항은 늦어도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5일에서 6일 전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위원회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번에 정비한 위원회 1,362개를 정비 유형별로 보면 폐지 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입니다. 네, 에어택시라고 불리는 UAM, 도심 항공교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5개 팀의 야심찬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하늘을 나는 삼천 교통을 만드는 신산업인 만큼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서로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증 현장인 전남 고흥에서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통지옥으로 유명한 미국 뉴욕의 2차원 도로에서 벗어나 3차원 하늘 공간으로 훨훨 날아오르는 UAM.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UAM 기체가 곧 우리 하늘에서도 날게 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과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이 주축인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은 이 회사와 손잡고 상용화 최선두에 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와 인천공항, KT, 현대건설, 대한항공이 뭉친 KUAM 원팀은 업계 선두들의 저력을 토대로 안전성을 강조합니다. 고객들이 시장이 잘 준비돼서 열렸을 때 기꺼이 이거를 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버티컬과 카카오, LG U+, GS건설이 팀을 이룬 UAM 퓨처팀은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빈틈없는 모빌리티 서비스 연결이 특징입니다. 택시와 대리운전 등 이미 일상이 된 카카오 모빌리티 앱을 통해 집에서 UAM까지, UAM에서 목적지까지를 편안하게 연결한다는 방침. 롯데 컨소시엄은 버티포트, 즉 UAM 공항을 유치할 백화점과 호텔, 마트 등 잠재 후보지를 전국 곳곳에 갖춘 게 강점입니다. 티웨이와 버티 등 11개 기업이 모인 UA 미트라는 화물 운송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 라스트 마일이나 퍼스트 마일보다는 미들 마일 구간에서 어떤
UAM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5개 컨소시엄은 경쟁 관계지만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한국 UAM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40년 731조 원 규모로 커질 세계 UAM 시장 선점을 놓고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로펌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술을 마시고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변호사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에 그친 데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경징계 처분만 내려 큰 문제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변호사 A씨가 강제추행을 처음 저지른 건 3년 전인 지난 2021년입니다. A씨는 같은 법무법인 직원에게 연애 상담을 받고 싶다며 다가간 뒤 팔을 만지고 강제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뒤에서 갑자기 접근해 얼굴을 밀착시키거나 허락 없이 머리를 쓰다듬는 등 5달 동안 모두 8차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뒤늦게 덜미가 잡혀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6월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상당 기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자체적으로 A씨 징계를 의결했지만 과태료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도 학원 강의를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기 구리시에선 술을 마신 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변호사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변협도 중징계 대신 과태료 200만 원으로 처분을 끝냈습니다. 이처럼 잇따르는 변호사 비위에도 자격 정지나 제명 등 강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폭행 등으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는 모두 85명. 이 가운데 단 3명이 제명됐고 10명만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수가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급격히 수가 증가했습니다.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변호사협회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법부도 판결 선고 시 범행 자체로 경중을 판단해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폐원도 걱정이지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일부 어린이집은 또 다른 고민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 어린이집입니다. 한창 아이들이 뛰놀 시간이지만 교실은 텅 비었고 장난감은 한쪽에 죄다 쌓아놨습니다. 많게는 70명 넘게 다녔지만 지난해 초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로 바꾸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일정 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린이집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주변 대체 시설이 충분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자치단체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재혼한다는 친구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사이밖에 안 돼가지고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대출 이자라든지 거기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관리사무소랑 같이 있거나 별도 건물로 돼 있는 아파트 어린이집이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전북 군산, 전주에 있는 어린이집 4곳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기가 없어 문을 닫는 게 어쩔 수 없다면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게 건물 용도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자치단체는 단서 조항에 있는 사업 승인권자 재량 규정이 모호해 예외 적용에 부담이 크다고 말합니다. 무분별하게 풀어주면 어린이집이 필요한 지역도 수익만 보고 다른 사업으로 바꿀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권익위가 개별 민원을 받아 현장 조사와 입주민 설문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살펴보면은 지역의 특성과 주변 현황을 고려해가지고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허용하지 않은 어떠한 처분이 있었고,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서울 강변북로 도로 위에 떨어진 공구함에서 나사등이 쏟아지면서 도로를 달리던 차 여러 대의 바퀴에 펑크가 났습니다. 수원의 상가 건물과 청주의 야산에서는 크고 작은 불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에 바퀴바람이 빠져 푹 주저앉았습니다. SUV도 바퀴가 파손돼 견인차에 끌려왔습니다. 서울 강변북로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방면을 달리던 차량 여러 대의 바퀴가 잇따라 펑크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은 도로 위로 떨어진 공구함에서 나사등이 쏟아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거센 불길이 끊임없이 치솟습니다. 커다란 불똥도 떨어져 내립니다. 경기 수원시 구운동의 6층짜리 상가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40분 만에 불을 껐고 건물 안에 있던 4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민가 뒤편 야산에서 뿌연 연기와 함께 불길이 번집니다. 충북 청주시 낭성면의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대구 대명동 남대구 세무서 인근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죠. 최근 논란이 됐던 한국 축구 대표팀의 내부 불화 소식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콘텐츠 분석 업체에 따르면 관련 소식이 처음 보도된 지난달 14일 이후 2주 동안 이강인을 주제로 한 가짜 뉴스 콘텐츠 360여 개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의 조회수는 무려 6,940만 회에 달했고 이로 인해서 7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작자들은 주로 자극적인 썸네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조회수를 올렸는데요. 대부분 사실 무근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튜브의 관리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구독자와 조회수를 높이고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채널이 이렇게 늘고 있는데도 유튜브는 일부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 광고를 붙이지 않는 정도로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상황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우리는 점점 더 알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국내 택배 운송량은 2022년 기준 41억 개를 넘길 정도로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택배 포장과 관련해서 폐기물도 상당히 늘고 있는데요. 이에 환경부는 오는 4월 30일부터 택배 과대 포장 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건데요. 문제는 구체적인 포장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크게 보자면 택배박스와 비닐 등 포장 용기의 빈 공간은 50% 이하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제품의 모양이나 길이, 부피가 모두 다 다르고 포장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포장 공간의 비율을 따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야 하고 이를 적용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나아가서 이대로라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자 앞서 시행 직전 무산이 됐던 종이빨대, 일회용 컵 규제대가 떠오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 측은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단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면서 예정대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횟집에 가서 주문을 할 때 메뉴판에는 보통 소, 중, 대 혹은
1, 2인, 3, 4인 같은 식으로 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 역시도 시가로 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양과 가격 중 하나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확한 회의 무게를 써놓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고기나 갈비 등 식육의 경우는 메뉴판에 100g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산물이나 오리, 닭 등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사에서는 수산물을 중량 기준으로 팔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신선도 관리가 어렵거나 시세 반영이 어려운 건 아니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는 소비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인데요. 규정이 생기면 처벌을 받는 가게들도 생기는 만큼 소비자들의 표면화된 요구가 있어야 의무 규정을 만들 당위성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리고기의 경우에는 기준이 불분명해서 소비자들이 오리고기는 비싸다는 인식을 갖자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중량 단위로 판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횟집 역시도 자발적으로 식당 문화를 바꿔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질병을 옮기기도 하는 모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최근 브라질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드론에 불임 상태로 만든 수컷 모기를 담아서 공중에서 대량으로 흩뿌리는 방법입니다. 특정 지역에 불임 상태의 수컷 모기가 투입되면 자연스럽게 번식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정 기간 뒤에는 전체적인 모기 숫자가 급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뿌리는 방식이 이용이 됐는데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산속이나 외딴 지역에는 적용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을 이용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연구진의 주된 목표물은 댕기열과 황열병 등을 옮기는 이집트 순모기라고 하는데요. 3, 4주 안에 특정 지역의 이집트 순모기의 개체수를 90%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드론 살포 방식은 비용도 저렴하고 조작도 어렵지 않아서 더 많은 모기 퇴치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 공천에서 배제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조금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되는 임 전 실장은 40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옛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출마를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지도부가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사실상 컷오프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임 전 실장은 요구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거부했고 임 전 실장은 이에 자신의 거취를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해당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조금 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월 총선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계획했다가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금 전 SNS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 최근 자신의 옛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해당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거절당한 바 있는데요. 조금 전이죠. SNS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라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추후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극심한 치안 부재를 겪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의 폭력 사태가 악화하면서 교도소에서 수백 명이 탈옥했습니다. 총리 사임을 둘러싸고 갱단이 활개치고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사상자도 1,000명을 넘겼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현지 경찰과 갱단 간의 총격전에 방탄조끼와 방탄문을 쓴 취재진이 혼비백산합니다. 지난달 8일 이후 수도 포르토프랑스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한 달이 넘은 최빈국 아이티. 사임 압박을 받던 아리엘 앙리 총리가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뒤 1월에만 숨지거나 납치된 사람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찰서, 공항, 교도소가 공격을 받았고 설상가상, 포르토프랑스 교도소에서는 수백 명이 탈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 공격은 최근 몇 년간 전례가 없던 일인데 경찰 노조는 범죄자 3,000명이 추가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T 당국은 갱단 일원들이 경찰서 여러 곳을 공격해 최소 4명을 살해하고 방화를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바비큐로 불리는 갱단 연합체 두목은 2021년 전임 모이즈 대통령 암살 사태 이후 무정부 상태를 틈타 온 나라를 무법지대로 만들었고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낙만대 폴리스 나셔널 d'Haïti, 낙만대 밀리테요, pour yo prendre responsabilité yo, arrêter Ariel Henry et encore une fois et pas peuple laquelle nous pas. 주 하이티 미국 대사관은 보안 경보를 발령하고 공항, 호텔, 경찰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총격과 교통 체증을 경고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이스라엘은 구호트럭 참사를 조사한 결과 원인은 압사라면서 의도적 공격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 자리가 이집트 카이로에 마련됐지만 이스라엘이 대표단 파견을 보류하면서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의 구호트럭 민간인 참사에 대한 초기 검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총격이 아니라 압사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initial review has confirmed that no strike was carried out by the IDF towards the aid convoy. The majority of Palestinians were killed or injured as a result of the stampede. 민간인에 대한 발포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처음엔 경고였고 이후 약탈자들이 위협을 가해 이들에게 대응 사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 측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10여 명이 숨지고 750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폐쇄됐던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은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התלמידים שלנו לא היו כאן כ5 חודשים ומבחינתנו היום זה יום חגיגי של פתיחת שנת לימודים פעם נוספת. ואנחנו מאחלים לתלמידים שנת לימודים מוצלחת. 다시 문을 연 스데롯의 학교와 가자지구 전쟁터의 거리는 4km도 안 됩니다. 하지만 휴전 협상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하마스의 가자지구 2인자 칼릴 알-하이야가 협상단과 함께 도착했지만 이스라엘은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습니다. 생존한 인질의 명단을 요구하는 이스라엘과 영구적 휴전을 요구하는 하마스의 입장이 그대로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미국, 카타르, 이집트는 하마스에 40일간 휴전하고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1대10으로 교환하는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이번 달 11일 시작되는 라마단과 한 달 뒤 명절 이드 알피트르까지 휴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군사작전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최근 며칠간 최소 15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3일 성명을 통해 지난 며칠간 가자지구 카말 아드완 병원에서 어린이 최소 15명이 영양실조와 탈수증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각각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바이든에 대해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 52%의 지지를 받으면서 48%의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서도 대선 양자 대결 시 트럼프 47%, 바이든 45%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의혹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현지 시간 화요일 나올 전망입니다.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른바 슈퍼 화요일 전날인 현지 시각 오는 4일 최소 한 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오늘은 중국 경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중국에서 이제 양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양회가 지금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양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회의를 의미하는데요. 이 두 개의 회의 중에 하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고요. 다른 하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입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우리나라의 이제 국회와 비슷한 성격이라서 중국의 이제 정치와 경제, 정책 방향을 이제 결정하는 회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치협상회의는 국정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회의가 매년 연례 행사로 한 3월 중에 열리거든요. 개최되기 시작한 지 한 1959년부터 양회로 이제 개최가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녹록지 않은 중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떤 것을 전망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중국 경제는 저희가 수차례 좀 보도를 했지만 부동산 침체나 디플레이션 압박이나 그리고 실업난 등등 이런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좀 중국 경제도 좋지가 않잖아요. 이번 양회 때도 경제 해법에 대해서 좀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설정할지가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주요 국제 기구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2% 성장을 했는데 그 정도의 성장도 이어가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양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제가 한 5% 이상을 성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부동산 경기가 이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른바 보장형 주택이라고 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 있죠. 저가 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년 보장이라든지 의료 보장 아니면은 소비나 여행 같은 것을 촉진함으로써 내수 좀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양회 이전에 좀 관심이 쏠렸던 게 이제 중국의 3중전회가 열릴지가 주목이 됐었거든요. 이 3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타를 좀 설정을 하는 회의였는데 사실 지난해 가을에 좀 열리는 게 관례였었는데 지금까지 안 열리고 미뤄지고 있거든요. 이런 좀 사실을 좀 보면 양회 뒤에도 열릴지 지금 아직 미지수인데 좀 이 중국의 경제 문제에 대한 좀 뾰족한 해법이 없다. 이런 방증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상황입니까, 교수님?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이제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로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 이제 실업률도 특히 청년 실업률이 20%대로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대로 잡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소득도 제대로 벌어들이지 못하고 내수가 침체되는 그런 요인으로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압력도 있어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인데 중국은 자칫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경기가 더 침체로 빠져들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이제 부양책을 내놓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그냥 단순히 부양을 해서만
정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다가 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본이나 노동을 크게 확대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었는데 이런 것에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결국에는 기술 혁신,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 때인데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에서 중국이 기술 혁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구조조정, 기술 혁신, 그다음에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후의 소식도 좀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최근 기사에 그리드플레이션이라는 말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드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같은데 지금 어떤 뜻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리드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흔히 탐욕이라고 하는 그리드라는 단어와 인플레이션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리드플레이션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기업들이 지나치게 탐욕을 추구하면서 물가를 좀 불안하게 한다, 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그리드플레이션 얘기가 나온 것은 최근에 식품업계 경향하고 좀 맞닿아 있는데요. 지금 식품업계가 굉장히 지난 해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요. 이 지난해 사실은 식품업계에서 물가가 계속해서 올랐던 것을 식료품 가격이 올랐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다 보면 식료품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실 텐데 이 식료품의 이제 원료가 되는 이제 곡물 가격은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 추세를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료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식료품 가격도 다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처럼 이제 올랐던 가격은 다시 떨어지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업이 오히려 그런 기회를 삼아서 올려놓고 가격은 올려놓고 여기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그리드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교수님 이제 정부가 이런 뭐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다고 하면서 이제 주요 농식품 품목의 물가 관리 담당자를 지정했던 게 이제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뭐 빵 담당관 뭐 이런 부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좀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런 정부의 가격 통제가 좀 안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교수님? 일단 정부의 가격 통제라는 것은 효과가 있을 수 없는 정책이고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제품의 이제 가격은 그대로 두고 가격이 용량을 줄이는 아니면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뭐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가격 통제가 시행될 때는 가격을 묶어두었다가 그런 가격 통제가 이제 희석이 될 때 가격을 많이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원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효과가 있는 정책은 아닐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식료품 가격이 오른 것을 무조건 이제 그리드플레이션이다라고 이제 매도를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단순히 곡물가만이 아니라 뭐 전기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통 물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곡물가가 내렸다고 해서 식료품 가격을 내리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식료품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던 것은 이제 가격이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그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을 하기보다는 그냥 가공식품을 사서 집에서 먹는 그래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랐거든요.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공식품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상황과 맞아떨어져서 영업이익이 사실 많이 오른 측면이 있지 이것을 무조건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제 매도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는 6일이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난 1일에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2%대 후반으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좀 어떨지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1월 달에는 이제 2%대로 떨어졌는데 2월 달에는 다시 3%대로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국제 유가가 다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이나 아니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70달러대로 배럴당 70달러대로 주요 이제 그 유가가 떨어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80달러대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2월에 지금 설 연휴가 있지 않았습니까? 설 연휴가 가까워졌을 때 뭐 농식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과일이라든지
채소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월에는 3%대로 물가가 다시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설 연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은 조금 그 농식품 가격은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3월이나 4월에는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오른 거는 조금 낮아질 수가 있는데 국제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환율이 과연 떨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지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좀 동향이 3%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나중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결정할 때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참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물가 안정이 이제 기준금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사실은 이렇게 뭐 2월부터 당분간 3%대 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3%대로 물가가 오른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인하 시점이 더 늦춰져야 되는지 그런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 오름세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든지 할 때는 다른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그 3%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이미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주제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뉴스로도 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에어택시라고 불리는 UAM 이제 관련해서 최근 이제 실증단지에서 시험 비행을 했다고 나왔거든요. 이 UAM이 좀 어떤 건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예, UA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Urban Air Mobility라고 해서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도심에서 소형 이제 비행체가 수직으로 이착륙하면서 이제 교통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UAM이라고 하는데요. 이 UAM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번에 이제 실증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 UAM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막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 열심히 이제 진전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실증이 시작됐기 때문에 상당히 선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UAM을 이제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심에서 밀집도가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 도시화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1950년대에는 이제 29.6%였는데요. 2020년에는 이게 56%대로 정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럼 2050년에는 이제 거의 70%에 육박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도심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밀집도가 너무 상승이 돼서 이제 교통이 굉장히 이제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 많이 막히고 어디에 이동하기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이 대세고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체 교통수단으로 좀 각광을 받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UAM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도심에서의 밀집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교통 그런 혼란이나 아니면 대란 같은 것을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어릴 적에 막 미래 도시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빌딩이나 숲 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상상들을 많이 했는데 이 상상이 잘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언제쯤 서울 도심에서 좀 상용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또 상용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던 것이듯이 현실화가 되게 생겼는데요. 근데 이제 상용화가 된다는 것은 진짜 버스나 지하철 아니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그야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할 텐데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한 2035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증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이제 일정한 지역에서 했고요. 이것이 한 7개 정도 컨소시엄이 참여해서 이 UAM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요 실증이 그냥 한 곳에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계별로 수도권에서도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보고 이것이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잘 이제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게 되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환자 이송이라든지 아니면 산불 감시라든지 하는 그런 이제 공공의 뭐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시급하게 도입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선 도입을 하고 이런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가 되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상용화됐을 때 문제들이 전부 다 점검이 된 이후에 한 2035년 정도로 지금 상용화 시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용화가 되려면 어쨌든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심에서 빌딩 숲 사이로 이렇게 하늘을 나는 택시가 다니게 된다면 당연히 안전성 문제가 제일 중요할 텐데 좀 어떤 점이 상용화에서 가장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 기체가 한 뭐 4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기체를 통합해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5G 통신이 뭐라도 에러가 생기거나 하게 된다면 이 이제 항공 도시 모빌리티에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점검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심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빌딩도 있고 새도 많이 날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심에서의 소음이나 뭐 안전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확신이 들 때에 비로소 상용화가 될 것이라서 시일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롯데 웰푸드 자회사 식품 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기계에 손이 끼어 손가락 4개가 절단됐다는 소식 지난해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사고 이후 공장 대표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해당 공장에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50대 A씨는 롯데 웰푸드 자회사 식품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가락 봉합에 실패한 A씨는 4개월째 병원을 전전하며 산재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그래가지고 정신과 약도 지금 먹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경찰은 사고 이후 당시 공장 대표였던 문모 씨와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6개월마다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교육 시간이 이보다 적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교육을 듣지 않아도 들은 것처럼 서명하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공장 노동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5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던 A씨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다고 기억했습니다. 만약에 수요일날 교육이 있었다. 근데 수요일날 쉬는 사람은 그 다음날 와서 그냥 사인만 하라고 하죠. 그 물어보면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문 씨 등은 출석 조사에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 웰푸드 측은 안전보건교육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기록과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측은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몇 천만 원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A씨 측이 반발하며 합의는 진전되지 않는 상황. 더욱이 사고가 난 분쇄기가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소견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안전관리자 등이 기계 점검에 소홀함이 있었는지와 함께 안전교육 허위 서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문 씨 등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걸그룹 트와이스가 13번째 미니 음반 위디유스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차트 예고 기사에서 위디유스가 컨트리 스타 모건 웰렌 등 쟁쟁한 앨범을 제치고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트와이스의 빌보드 201위는 이번이 처음으로 K-팝 그룹으로는 8번째, K-팝 걸그룹으로는 블랙핑크와 뉴진스에 이어 3번째입니다. 신보 위드 유스에는 타이틀곡 원스파크 등 6곡이 수록됐습니다. 한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저개발국 출신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는 않는다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일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 저개발국 출신 노동자 수십만 명이 한국의 소규모 공장이나 농장, 어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약탈적인 고용주나 비인간적인 주거, 차별 등을 견뎌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의) 첫 출근길인 오늘은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7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1도 선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위가 풀리자 연일 미세먼지도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5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는 2배가량이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와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인데요. 미세먼지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권에 머물며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부산 1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 늦게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에 최고 3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남은 한 주간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짙은 안개도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